우리나라 남한 지역에서 이 비파형 동검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희한하게 여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수. 그럼 뭐 여수 사람들이 옛날 칼싸움 좀 잘했나? 내가 볼 때는 오늘 곽 작가님이 거의 타임머신 타신 수준이에요. 오늘 처음인 것 같아. 맨날 무슨 신라딘 이런 거만 하다가.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고대사 속 유물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계를 놀라게 한 한반도의 유물부터 미스터리까지 모두 파헤쳐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또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서 열심히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유물들이 나오기도 하나요? 고세계 고고학계가 논란 적은 몇 번 있긴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이게 또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세계 고고학이라고 하는 게 과연 기준이 무엇이냐. 예. 고고학이라는 게 사실은요 되게 지역적 학문이거든요. 예. 저도 전 세계 정말 관심 많지만 저한테 갑자기 캄보디아의 유적 아니면은 뭐 파푸아뉴기니 유적 하면 잘 몰라요.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네. 한국도 보면 우리나라 고학계도 보면은요 가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백제 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그룹 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널리 알린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러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계인과 함께 우리가 좀 알렸으면 하는 그러한 유물도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왜 세계인들한테 알려지지 못했을까 한번 고민도 해보면서 저는 세계인과 함께 우리의 고대 문화를 다시 한번 연구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고고학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학문으로서의 고고학은 사실 서양에서 늦게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이 받아들여서 한국을 침략할 때 먼저 문화재들을 조사하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한일 합방을 시작하면서 했다라고 알려졌는데 그 이전부터 19세기 말부터 이미 일본의 학자들이 와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탐사를 하고 중요한 유적들은 또 자기들이 미리 다 체크해놔서 많은 유물들을 도굴도 하고 일본으로 가져가기도 해서 좀 정확하게 일본에 우리나라 유물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거든요.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절대 발굴에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아예 금줄을 치고 헌병도 갖다 놓고 다 자기들끼리만 하고 진짜 허드레질 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있었어요. 근대적으로 고고학이 성립하기 전에 한때는 조선시대에는 좀 술렁술렁했던 그런 이야기로는 고대 중국의 은나라 시절, 뭐 요즘은 상나라라고도 합니다만 그 시절에 중국에서 굉장히 뛰어난 아주 착하고 아주 도통했고 지식도 풍부했던 인물로 기자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은나라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서면서 내가 충성하던 나라가 망했으니까 여기서 살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중국에서 망명을 가가지고 어디로 왔겠어요? 한반도로 왔다라는 이 이야기가 조선시대는 정말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자라는 중국의 정말 위대한 사람의 흔적을 한반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선시대의 실학자, 예를 들면 한백겸 이런 인물들은 이분이 아마 평양에 왔을 것 같다. 분명히 아주 그 뛰어난 어떤 제도를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다라는 거에 아주 집착을 했냐면 부동산 제도를 진짜 완벽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전제. 정전제라고 하는 땅을 관리하는 제도를 진짜 아주 이상적인 제도를 만들었을 거다라고 조선시대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아니 근데 이 기자 얘기는 역사적으로 잘못된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기자에 대해서 논문도 하나 썼어요. 고고학적으로 일부 증명이 됐어요. 100분 토론에도 안 끝나긴 주제긴 하는데요. 간단히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자가 상나라가 망하니까 조선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화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게요. 중국 한나라 때 처음 등장해요. 한참 후죠. 한참 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한나라가 그 당시에 고조선 멸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분으로 기자가 이미 교화시킨 그 땅을 우리 다시 간다. 근데 얼마 전에 중국 랴오닝성에 북경 사이 가다 보면 대능하라는 강이 있는데요. 거기서 농민들이 밭을 파다가 상나라 때 청동기가 딱딱 나오는데 거기에 세상에나 그 기자의 그 기자가 새겨져 있는 그 한문의 청동기가 유적이 한 10개 이상 나와요. 발굴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파다 나왔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기자의 일파들이 와서 도망치다가 무거우니까 묻어놓고 몸만 도망갔다 못 돌아온 게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기자의 그 기씨는요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성씨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상나라가 망하니까 상당수가 사방으로 흩어져 갈 때 자기 청동기 끌어안고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요서 야오시 지방으로 갔었던 게 그냥 그 유민들 중에서 기씨성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가 갔는데 미국 갔는데 한 몇 대 지나니까는 미국에서 성공을 했더라. 어디 뭐 나라 하나를 갖고 뭐 큰 회사 사장이 됐다. 이런 식으로 막 부풀려지지 않습니까? 야 LA 땅 절반이야 김씨 아저씨 거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부풀려져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동쪽으로 간 건 맞지만 한반도로 간 건 아닌데 근처에서 그냥 머물렀을 뿐인데 만약에 정말로 그게 갔다면은 청동기가 나왔으면은 그 이외에도 성도 나오고 궁궐 나오고 무덤 나오고 일절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로 그와 같은 그 혼란한 시기에 만들어졌던 이야기가 결합이 돼가지고 나온 것이었다. 우리나라 사실 고고학에 역사적으로 좀 관심을 가졌던 대표적인 학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죠. 우리나라의 옛날에 옛 물건 조사하고 유적지 파는 사람들 중에서 좀 헛다리만 짚었느냐 아주 제대로 해내신 분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은 이거 명필 글씨를 잘 쓴 분으로 그걸로 유명한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 학식이 굉장히 뛰어나셨기 때문에 특히나 그때 당시에 고증학이라고 해가지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라고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된다. 깐깐하게 검증해보고 한번 비판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분도 약간 예리하게 보시는 그런 시각이 뛰어났었습니다. 지금 북한상 비봉에 가보면 비봉 와 이름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태희봉도 아니고 왜 비봉일까요? 지금 비봉 잠깐만 와 BJ 이해했습니다. 레이니즘. 네, 하여튼 아주 옛날부터 봉우리 꼭대기에 비석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비봉이라고 불렀거든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저게 대부분 불교 문화와 관련 있는 뭐 그런 비석이 아닐까라고도 대충 넘겨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사 김정희가 그런지 아닌지 봐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오래된 그 비석을 하나하나 이렇게 털어가지고 정말로 내용이 뭐가 적혀 있는지를 읽어보신 거지. 읽어보시니까 그 내용이 신라시대 때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유물로 취급되고 있는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 진흥왕이 나라를 좀 크게 넓힌 다음에 쭉 한 바퀴 돌아보면서 아 여기도 땅 좋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석을 하나씩 세워놓은 그게 거기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밝혀져가지고 지금은 그 진짜 비석은 박물관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봉에 가봐도 지금도 이렇게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걸 이제 모조품을 또 이번 또 간 데가 또 있어요. 현재 북한인데 우리 물장소로 유명한 동네 있죠. 북청. 거기에서 옛날 성터를 답사하고 거기서 돌 화살촉들을 줍습니다. 약간 여진족 막 이런 것 쪽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진족. 이분도 이제 그 고대에 나온 여러 가지 기록들을 비교해 보려고 직접 답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 화살촉들이 막 나오고 석지가 나오니까 이거는 공자님이 옛날에 여진족의 선조가 되는 숙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쓴 적이 있다. 물론 이제 엄밀히 말하면 아니긴 한데 이거는 바로 숙신의 후예이고 또 활 나오는데 이거는 주몽이 또 화살을 잘 쏘 이런 식으로 막 언급을 하시면서 당신의 나름대로 논문 같은 시를 남기세요. 성노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인데요. 이게 거의 최초의 고고학 논문이 아닌가라고 그냥 저희는 근데 사실 추사 같은 경우는요 더 많은 옛날의 그 유물들을 알고 있는 게 그래야지만 옛날 글자를 보고 당신의 서치를 개량할 수 있잖아요. 약간 예술적인 목적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정말 갈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러한 고고학적인 자료를 더 알고 싶어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아까 청동기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반도에서 나온 최초의 청동기 유물은 그럼 뭐였을까요? 자잘한 그 목걸이였습니다. 목걸이. 정선 아우라제에서 나왔거든요. 강원도 정선입니다. 여기에서 지금부터 3,300년 정도 되는 가장 최초 청동기 시대 집자리인데요. 집자리 안에서 이것저것 나오는데 그중에 돌 구슬 있죠. 돌 구슬 뭉치가 나왔는데 거기에 몇 개가 청동기가 돌 구슬 대신에 쌓인 거였어요. 아마 이제 부인한테 주는 목걸이였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청동기 귀했으니까 막 거대한 청동기가 아니라 이 동네 장돌뱅이처럼 말입니다. 여기 청동기 하나씩 해보시라고 하면서 아마 돌아다니면서 청동을 막 해가지고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또 이제 귀하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자리 안에 있는 채로 발견된 거 봐서는 그만큼 귀한 줄은 몰랐었다. 저는 그거 뉴스에서 봤을 때 정말 신기했던 게 왜요?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정선 아우라지가 그렇게 뭐 발전된 어떤 지역이다라고는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남한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어떤 문명을 상징할 수 있는 청동기 시대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하는 게
그런 데서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반대로요. 새로운 물건들은요 오히려 변방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주로 신석기 시대부터 옥을 좋아하거든요. 네. 청동기가 오면 그냥 받아들일 것 같지만 그거는 정반대의 기술이에요. 청동은요 뜨거운 불로 가열을 엄청나게 해야 되고 구리를 켜와야 되고 주석도 같이 수입해 와야 되거든요. 예. 옥은 어떻습니까? 장인 정신으로 갈아내고 하는 약간 차가운 기술이에요. 예. 뜨거운 기술과 차가운 기술인데 뜨거운 기술이 오면은 차가운 기술을 하는 기술자들은 실업자가 되겠죠. 예. 그 절대로 헤게모니를 놓지를 못하는 거죠. 아 저런 거 만들 필요 없어. 아이, 우리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이게 최고야해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고인돌에도요 청동이 별로 안 나오고요. 청동기가 나오는 고인돌 오히려 전체 고인돌 무덤에서 변두리 쪽에서 나오는 게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족장들은요 석검을 차고 다녔기 때문에 심지어는 비파연 동검 있죠. 그거를 갈아가지고 석검처럼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정반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부모님께 아무리 최신의 스마트폰 주셔도 그냥 이거 벽돌로 쓰시는 막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바꾸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기득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회에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Ideological resistance, 이념적 저항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약간 선사시대 역사의 범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유물 중에 이 지역에서 나온 이 유물을 제일 좋아합니다. 뭐죠? 비파형 동검. 그래서 비파라는 거는 옛날에 쓰던 악기 이름이죠. 약간 뭐 기타 비슷하기도 하고 첼로 비슷하기도 한 그런 악기 이름인데 말을 되게 좀 어렵게 지은 것 같아요. 약간 기타형 동검이라고 했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아마 일렉기타라고 했을 것 같긴 해요. 아, 정말로요? 왜냐면은 제가 이 석사 논문부터 전공이 비파연 동검이기 때문에 제대로 만났네 오늘. 제가 진짜. 오늘 뭔가 저랑 미리 짠 거 같네. 와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잘 맞아 오늘따라. 좋습니다. 일단은 좀 시작부터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저는 비파형 동검에서 좀 안 알려져 있지만 정말 제가 좋아하는 특성으로 뭐가 있냐면 비파형 동검은 손잡이와 몸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조립식이라고 할까요? 네. 비슷한 시기 중국 청동기 시대의 동검들 보면 손잡이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나온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왜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비파형 동검은 왜 분리 조립식이었을까? 이런 거 좀 신기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잡이가 좀 드문 편이에요. 왜냐하면 손잡이는 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서 그렇죠. 붙이고 하면 썩기도 할 테니까. 근데 손잡이가 남아있는 것들 살펴보면 뭐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옛날 칼 보면 그냥 손잡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근데 손잡이 끝에 약간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약간 이런 게 붙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왜 붙어 있을까요? 뭐 어디 뭐 걸어놓으려고 튀어났나? 왜 이런 거 T자 모양으로 튀어나온 모양으로 왜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추측까지 하냐면 칼로 찌른 다음에 이걸 후벼 넣으려고 뒤에 요거를 붙였다 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딱 꽂힌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 지역에서 이 비파형 동검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희한하게 여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수에서. 한 14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비파형 동검 중에 제일 큰 게 한 40cm 정도 되는 그 이상 되는 게 2010년에 발견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여수에서 발견됐어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 이거 여수 사람들이 옛날 칼싸움 좀 잘했나? 그런 거 어떨까요? 여수시에서 전국 약간 검도 대회 같은 걸 개최하는 거지. 약간 비파형 동검배 검도 대회. 1등하면 상품으로 트로피. 어떤 모양이겠어요? 비파형 동검 모양. 그런데 더 좀 매력적인 건 뭐였냐면 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비파형 동검이 무덤에서 발견되는 게 좀 많거든요. 꼭 분질러서 넣은 게 발견이 돼요. 아니 위대하신 조상님이 잠든 무덤에다가 배치하는 소중한 검이면 정말 막 이렇게 막 비단으로 막 싸가지고 제일 아주 깔끔한 상태로 살짝 넣어놔야 됐을 것 같은데 일부러 칼을 반토막을 내가지고 무덤에 넣어놨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너무 신비로워. 내가 볼 때는 오늘 곽 작가님이 거의 타임머신 타신 수준이에요. 하나씩 설명드리자면은 먼저 왜 녹슨 칼을 넣었을까? 이게 저승과 이승을 반대로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예. 저승하게 뿌려뜨리는 거예요. 저희도 보면 있죠. 서왕당이 병을 깨고 하는 게 일부러 뿌려뜨리고 휘어서 넣는 게 가야지만 저승이 온전하게 된다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일부러 망가뜨리고 녹슨 칼을 숭배한다는데 녹슨 칼을 숭배한다는 것은요. 유라시아 전역의 공통적인 풍습이에요. 두 번째로 여수에서 칼 대회가 있었다. 저는 그 말씀은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말씀이신데요. 오늘 처음인 것 같아. 처음인 것 같아. 맨날 무슨 신라딘 이런 거만 하다가 처음인 것 같아. 이게 여수에 특히 동검이 많은데요. 한 틀린 게 동검뿐 아니라 석검도 많아요. 근데 여수에 오림동이라는 곳에
고인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고인돌에서 암각화가 발견됐어요. 아무도 안 보이게 뒷면인데 보면은 진짜 한 명은 무릎 꿇고 있고 한 명은 서가지고 거대한 칼을 두고 경배하는 장면인데 그 밑에는 누군가 창을 두고 뭔가 축제를 하는 것 같은데 칼을 숭배하는 축제를 고인돌 앞에서 했었던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비파현 동검이 주가 아니라 석검이 더 주였습니다. 예. 또 아까 비파현 동검이 조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조합이 됐냐면 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아시아에서 가장 길다란 칼을 썼던 지역은 오나라 월나라 하고 우리나라 비파현 동검인데요. 한국이 상대적으로 청동 재련 기술이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지지만 길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식을 함으로써 가장 길어져요. 전체 길이가 40cm에서 45cm인데요. 전 시베리아 포함해서 동부 유라시아 다 해봐도요. 그만큼 긴 칼이 정말 드문데 결국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술에서 가장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어낸 게 조합형이었다. 그래서 틱자인 건병 같은 경우는 놓고 칼 쑤셔가지고 피를 뽑는 형태가 절대 아닌 게 오히려 비파형의 비파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요. 칼을 꽂았을 때 깊게 들어가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 버리면 이게 청동이 그 당시에 모르기 때문에 휘어버리고 하면요. 내가 꽂히는 순간에 누가 또 저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적이 나한테 저항하지 못할 정도까지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또 하나의 틱자 건병은요. 잡을 때 이렇게 놓고 찌를 수도 있고 이렇게 놓고 찌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칼집에 차고 있으면요. 이게 밖에 나오는 부분이 커서 장식적으로 누구한테 이렇게 나 이렇게 큰 칼을 차고 있다라고 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T자형이 나온 것이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수에서 세계 펜싱 선수권 대회 유치하는 거 어떻습니까? 여수 시장님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그리고 또 저희 10분 토론에서 파라오의 저주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판 파라오의 저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좀 옛날 이야기부터 먼저 하나 꺼내보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800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김해 김씨의 시조, 가야의 시조, 왕이신 수로왕, 김수로왕의 무덤에 관해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그런 전설에 따르면 이 수로왕의 왕릉을 캐가지고 거기서 보물이라도 좀 얻어보려고 도굴꾼들이 나타났는데 큰 뱀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뱀이 나타났는데 그 뱀이 눈에서 뭘 쏘는 것 같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도굴꾼들이 이 뱀에게 잡아먹혔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혼비백산에서 도망쳤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지복유설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시대 중기가 돼가지고 이때 이 정도였으면 이제 김수로왕 무덤 아무도 안 건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멋모르고 김해에 쳐들어와가지고 이 수로왕의 왕릉을 건드리려고 한 나쁜 놈들이 조선 시대 중기에 나타납니다. 바로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왜군들이었죠. 왜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멋모르니까 이거 막 무덤 막 팔쭉 들어간 거예요. 무덤을 열어보니까 안에 중앙에 어떤 거대한 형체가 있는데 머리가 아주 컸다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가 아주 컸다. 비유도 이상해요. 구리로 만든 항아리만큼 머리가 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양 옆에 젊고 아름다운 여성 2명이 누워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 사람처럼 생생했다. 이거 약간 이집트 미라 분위기 안 납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성의 시신을 꺼내가지고 밖으로 나왔더니 바깥 공기를 쐬는 순간 싹 부스러져가지고 사라져버렸다. 이런 이상한 전설까지 깃들어 있는 한국의 투탕카멘. 김수로 왕릉 아닐까요, 여러분? 김해에 가시면 지금도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요. 중국에도 많고요. 그런 식으로 도굴을 한 경우는 사실 발굴해 보면은요. 진짜 도굴꾼들이 지나가는 흔적이 정말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게 국어학자의 저주지 않습니까? 발굴의 저주. 투탕카멘의 파라오의 저주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게 방금 김수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수많은 왕릉이나 고분 발견했지만은 왕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딱 하나 고분이 있어요. 백제의 문흥왕릉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저주받은 그러한 발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971년도에 이제 발굴되었는데요. 그 고분구 자체가 일제 때 다 도굴됐거든요. 근데 이제 문흥왕릉 거는 가장 됐던 건 몰라가지고 도굴을 안 하고 손을 안 댄 채로 있었던 것이 정비공사하다가 우연히 뭐가 나와서 봤더니만은 벽돌들이 막 뭉탱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무덤이다. 일제 때 도굴 안 된 거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저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당사자는 바로 제가 졸업한 그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만든 산불 김원용 교수님의 일화이신데 그분이 학교에 있다가 잠깐 한 1년 정도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하셨거든요. 그때 갑자기 이게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고분이 처음 나온 거예요.
갑자기 손 안 댄 고분이 발견됐고, 근데 거기 현지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공주 백제 왕을 누가 서울에서 훔쳐가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앞에서 난리가 났었대요. 뭐 시위를 하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러다가는 다 망가지겠다 이거. 왜냐면 이미 무덤의 뚜껑이 열린 상태였거든요. 어이구. 두고 다시 가서 발굴단 조직하고 오는 사이에 이게 그 당시에 70년대 초반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정말로 하시면 안 되는 결정을 내렸어요. 발굴을 하는데 밤에 그냥 급하게 밤새 그래가지고 평생 한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본인한테 안 좋은 일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는 차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치고 그 다음에 그 당시는 서울대학교가 이제 대학로에 있었거든요. 근데 빗보좀 잘못 써가지고 집을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서울대가 이제 관악산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사당역으로 이제 먼저 이사를 오셔요. 그러면서 이 사당역에서 대학로까지 버스를 타고 가시면서 회한에 찬 느낌들을 수필로 써요. 그러면서 평생 나는 이 운영왕릉의 저주가 나한테 온 것 같다면서 징크스 같이. 그 대신에 이제 장점도 있었던 게 그 당시 사당동에서 이제 사셨는데 남영도 근처죠. 네. 거기서 이제 사시다가 당신 집 앞에서 통일신라 시대 가마터를 또 발견하시는 또 그런 또 전화위복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발굴 중에 있어요. 그 남영동에 가면은요. 가장 미스터리한 한국의 유물을 뽑아주신다면 유물이 지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미스터리하면서도 약간 큰 돈이 될 것 같은 유물로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정말 번영했던 나라로 송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 시대쯤이죠. 북방에서 침공한 금나라에 멸망당하고 말거든요. 네. 금나라에 멸망당하면서 완전 망해가지고 휘종하고 흠종이라는 아버지하고 아들이에요. 두 명의 중국 송나라 황제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끌려갑니다. 금나라 사람들은 역사상 최고의 포로 아닙니까? 잡아가지고 어디에다 두겠어요. 금나라의 제일 깊숙한 곳에 이 두 명의 황제들을 가둬놨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다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여진족들의 중심지가 만주 중에서도 약간 동북쪽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한반도의 동북쪽하고 좀 겹치기 더 가깝기도 하죠. 예. 조선시대에는 파다하게 돌았던 이야기가 이 휘종, 흠종 두 명이 갇혔던 곳이 바로 지금의 함경북도 지역 어딘가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예. 특히 그 중에서도 정말 인기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함경도의 회령이라는 곳이었어요. 예.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있었냐면 조선왕조실록 1750년 음력 2월 4일 기록에 보면 회령에서 온 어떤 사람한테 당시에 영조 임금님이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회령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봤다라고 하는데 혹시 너 황제의 무덤도 보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조선시대 사람들 사이에서는 회령 어디인가야? 중국에서 송나라. 가장 부유했던 나라의 황제가 잠든 무덤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상한 전설이 막 있었어요. 어디 뭐 뒷산에 이상한 언덕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뭐 금덩이가 나오더라. 뭐 아주 호화로 보이는 뭐 도자기가 나오더라. 그런 이상한 전설 같은 게 많이 돌았거든요. 그런데 재밌네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설을 완전 부정하거든요. 중국에서는 뭐 아마 휘종 흠종 무덤 뭐 하얼빈에 있지 않을까 여러 딴설을 밉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헛것을 본 게 아니었다면 그런 휘종 흠종의 유적은 아니더라도 뭔가 알 수 없는 유적이 뭐 예를 들면 발해의 유적 같은 거 예. 혹은 뭐 고구려에 복속되었다고 하던 옥저의 유적 같은 것이 만약에 지금 어딘가 회령에 잠들어 있다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발견이겠죠. 오늘 완전히 저랑 뭐가 입 맞추고 온 것 아, 같아요. 북한 가면은 제가 꼭 가고 싶은 데가 회령하고 아오지 쪽이거든요. 그 동네가 아주 유적이 많고요. 발해, 옥저. 제가 예. 또 책도 하나 쓴 게 있어요. 옥저와 음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전공 중 하나 그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가고 싶어요. 물론 송나라 무덤이 있다라고는 한 가능성은 보통 좀 흑룡강 성 의란 쪽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유적이 많다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찾고 싶은 우리 역사의 잃어버린 반쪽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북쪽 말고 우리 남쪽에서는 교수님이 하나 뽑을 만한 거 없을까요? 전 사실요, 그러니까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빗살문 토기는 왜 뾰족할까? 그래. 네. 세워놓기도 안 좋은데. 꽂기 좋잖아요. 예, 예. 뭉뚱하게 생겨도 묻으면 묻지. 저 사실 밖에 나가서 강의하고 또 하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가 완벽하게는 모르는 게 그러한 빗살문 토기가 왜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 많이 나왔을까라인데 단순하게 바닷가에 꽂기 좋아서 빗살이다. 그건 약간 약한 것 같고요. 아마 무슨 소금을 구울 가능성도 있고요. 분석을 해서요. 네. 빗살문 토기 중에서 실제로 소금을 흔적이 나온 게 있긴 있어요. 있구나. 하지만 하나만 가지고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우리 모두가 알지만은 모르는 그러한 미스터리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물에서 뭐가 나올 수 있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역사가 400만 년이라고 치면은 그중에 글자가 쓰여진 시간은 정말 짧아요. 우리나라는 우리 곽 작가님의 최애 작품 삼국유사 1000년밖에 안 되거든요. 99.9%는 글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 유물에서 99.9%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밝히기는 어려워도 그것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역사적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그렇죠.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어떠한 데이터에도 없는 것이 우리의 땅 속에 있습니다. 땅 속에 있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역사라는 점에서 고고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학문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고고학에서 보이는 모습이 현대의 우리에게 약간 신선한 아이디어를 주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면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조선 말기의 조선시대 문화, 그거에만 좀 젖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칼을 뽑는 장면을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면 조선시대 칼 뽑는 장면을 다 먼저 떠올리지 무슨 비파용 동검을 꺼내는 장면 이런 거 잘 안 떠올릴 거란 말이에요. 이런 약간은 낯설지만 생소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옛 모습이었던 것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디자인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을 꿈꾸게 하는 어떤 그런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 한국 고대 유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흥미로운 유물은 무엇인지 저희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도 소중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